나일강의 푸른 물줄기가 사막의 황금빛 모래를 가르며 흐릅니다. 그 강가에 우뚝 솟은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위용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 문명의 찬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파라오의 황금 가면과 웅장한 신전들을 떠올리며 이집트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마치 거대한 역사라는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린 유령들처럼 시간의 먼지 속에 익힌 잃어버린 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이야기는 대부분의 역사책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한때 나일강 유역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희미한 흔적만을 남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과연 무엇이 이 번성했던 왕국들을 시간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집트의 영광스러운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익숙한 이집트 역사의 틀을 잠시 벗어던지고 그 거대한 문명에 감춰진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웅장한 유물을 감상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모래 바람 속에 흩어진 문명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집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지적인 탐험이 될 겁니다. 사라진 왕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잊힌 도시의 거리를 상상 속에서 거닐어보는 시간이죠. 화려한 황금 유물 너머에 존재하는 고요하지만 더욱 강렬한 이집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집트 문명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흔적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간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집트의 역사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자랑하던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로 구분되곤 하거든요. 피라미드가 건설되고 거대한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투탕카멘의 무덤이 만들어진 영광의 시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시대들 사이사이에는 마치 깊은 계곡처럼 역사의 흐름이 단절되고 혼란에 빠졌던 시기들이 존재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제1중간기, 제2중간기처럼 말이죠. 바로 이 시기야말로 잃어버린 왕국들이 태어나고 사라져간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제1중간기는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고왕국의 영광이 무너져 내린 뒤에 찾아온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강력했던 파라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이집트는 수많은 지역 세력으로 조각조각 분열되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멤피스에 있는 단 한 명의 파라오에게 충성을 바치던 지방 귀족들이 이제는 저마다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헤라클레오폴리스의 왕조와 테베의 왕조가 서로 나일강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소규모 권력자들이 각자의 영토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일된 기록 대신 파편화된 비문과 조잡하게 만들어진 지방의 유물들만이 당시의 혼란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의 왕들은 거대한 무덤을 남길 여력도 통일된 역사를 기록할 힘도 없었기에 그들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한 폭의 거대한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찢겨나간 것처럼 이 중간기는 이집트 역사의 연속성을 끊어 놓았습니다. 한때 나일강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오가던 교역선들은 멈춰 섰을 겁니다. 각 지역의 경계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하는 긴장감이 흘렀을 테고요. 사막의 유목민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나일강 삼각주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위대한 파라오의 시대에 대한 그리움만이 커져갔을 겁니다. 한 고대 문서는 이 시기를 웃는 자가 없고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다. 아이들은 늙은이처럼 말하고 나일강은 비어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공백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 전체가 겪었던 깊은 정체성의 위기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어둡고 분열된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왕조들이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힌 것은 추상적인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도시 전체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통째로 모래 속에 잠기거나 물 아래로 가라앉기도 했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라진 도시들은 잃어버린 왕국들의 존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파라오 아케나톤이 건설했던 도시 아마르나입니다. 이 도시는 한 사람의 급진적인 종교개혁과 함께 탄생했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비운의 도시였거든요. 신왕국의 파라오였던 아케나톤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다신교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오직 태양신 아톤만을 유일신으로 숭배해야 한다고 선언했죠. 이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이집트의 종교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기존 신들을 모시던 막강한 권력의 사제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아케나톤은 아예 기존의 수도였던 테베를 버리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오직 아톤신만을 위한 새로운 수도 아케타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마르나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만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불과 몇 년 만에 사막 위에 거대한 신전과 궁전, 귀족들의 저택과 노동자들의 마을이 세워지는 광경을 말입니다. 아마르나의 예술 양식 또한 기존의 이집트 예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화되고 경직된 파라오의 모습 대신 길고 독특한 얼굴형과 불룩 나온 배를 가진 인간적인 모습의 아케나톤과 그의 아름다운 왕비 네페르티티의 모습이 조각되고 그려졌습니다. 이 도시는 짧은 기간 동안 아케나톤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유토피아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 혁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물처럼 빠져나갔고 화려했던 신전과 궁전은 해체되어 다른 건물의 자재로 쓰이거나 그대로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계획도시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완벽한 폐허, 즉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후대의 파라오들은 아케나톤을 이단의 왕으로 규정하고 그의 이름과 업적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기에 아마르나라는 도시의 존재 자체도 오랫동안 잊혀 있었습니다. 아마르나가 모래 속에 잠겼다면 물속으로 사라진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도 등장했던 항구도시 헤라클레이온과 카노푸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도시들은 나일강이 지중해와 만나는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여 고대 세계의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배들이 드나들었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던 국제적인 도시였죠. 하지만 기원전 2세기경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나일강 삼각주의 불안정한 지반 변화는 이 번영하던 도시들을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처럼 헤라클레이온과 카노푸스는 역사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전설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1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수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와 그의 팀은 마침내 잃어버린 도시들의 흔적을 발견해냈습니다. 잠수부들이 지중해의 흐릿한 물속으로 들어가자 그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파라오의 석상이 해초에 뒤덮인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신전의 기둥과 스핑크스, 수많은 금화와 보석들이 진흙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강물 속에 통째로 잠겨버렸던 잃어버린 왕국의 한 조각이 마침내 다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물속에서 인양된 거대한 석판에는 고대 이집트의 법령이 새겨져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도시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번화한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파라오, 즉 왕 그 자체가 기록에서 지워지거나 그 존재가 희미해져 잃어버린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이 유실된 경우도 있었지만 후대의 지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존재가 부정당한 일종의 정치적인 암살과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름 없는 파라오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앞서 언급했던 제1중간기나 힉소스인들이 이집트 북부를 지배했던 제2중간기 같은 혼란기에는 수많은 파라오들이 짧은 기간 동안 명멸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제14왕조 시기에는 불과 15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0명이 넘는 왕들이 통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왕은 몇 년, 어떤 왕은 불과 몇 달, 심지어 며칠 만에 건져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그들의 이름은 토리노 파피루스와 같은 고대의 왕 목록에 간신히 남아있거나 작은 조각상이나 스카랍의 인장 같은 소소한 유물에서 겨우 발견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대한 피라미드나 신전을 지을 시간도 안정적인 통치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남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혼란한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이름뿐인 파라오들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텅 빈 왕좌에 잠시 앉았다가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그들의 통치는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잃어버린 파라오가 무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강력하고 성공적이었기에 후대의 왕에게 위협이 되어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파라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트셉수트가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사망하자 어린 의붓아들 투트모세 3세를 대신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섭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파라오의 모든 칭호와 권위를 취하고 남성 파라오처럼 인조 턱수염을 붙인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죠.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는 대규모 정복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전설의 땅푼트와의 교역을 재개하여 이집트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고 카르나크 신전에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데이르 엘 바하리에 자신의 장제전을 건설하는 등 이대한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유능하고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오랫동안 그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의붓아들 투트모세 3세가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여성이 파라오가 되었던 전례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대대적인 하트셉수트 지우기 작업을 벌입니다. 신전과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과 얼굴, 여왕의 형상을 한 조각상들이 조직적으로 쪼아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파라오 목록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고 그녀의 통치 기간은 모두 남편이나 아들의 통치 기간으로 덮어 씌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트셉수트라는 위대한 여왕의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히게 됩니다. 19세기에 이르러 고고학자들이 훼손된 비문들을 해독하고 조각난 유물들을 맞추어가는 끈질긴 노력을 통해 비로소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역사 속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워지고 있신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나 기록 속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는 이집트 문명이 보유했던 눈부신 지식과 기술 중 일부가 어떻게 전수되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일 겁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던 건축 기술, 시신을 수천 년간 보존했던 미라 제작의 비밀,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일궈냈던 천문학적 지혜까지. 이 모든 것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잃어버린 지식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 기술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건축물이 노예가 아닌 숙련된 이집트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2.5톤, 무거운 것은 수십 톤에 달하는 돌들을 어떻게 채석장에서부터 운반하고 또 어떻게 수십 미터 높이까지 정밀하게 쌓아 올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길고 거대한 경사로를 이용했다는 설, 내부 나선형 통로를 이용했다는 설 등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구리와 돌 같은 비교적 무른 재료들이었는데 어떻게 단단한 화강암을 그토록 정확하게 자르고 다듬을 수 있었는지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분명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공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파피루스에 상세히 기록되어 전해지지 못하고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결과물 속에
비밀처럼 봉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라 제작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헤로도토스와 같은 고대 역사가의 기록과 미라 자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과정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뇌를 코를 통해 갈고리로 꺼내고 내장을 제거해 카노푸스 단지에 보관하며 나트론이라는 천연소금으로 시신을 70일간 건조시키는 과정 등을 알고 있죠. 하지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 사용된 방부 처리용 수지나 기름의 정확한 혼합 비율, 그리고 각 과정에서 읊었을 주문의 내용과 같은 핵심적인 비밀들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깊은 종교적 신념이 결합된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극소수의 사제들에게만 구전으로 비밀리에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집트 문명이 쇠퇴하면서 그 비법에 맥이 끊겨 버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계절의 변화와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천문학적 지식 또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시리우스 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1년을 365.251로 계산하는 대단히 정확한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과 피라미드가 특정 별이나 동지와 같은 천문학적 현상에 맞춰 정밀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이 건축에도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덴데라 신전의 천장에 새겨진 복잡한 천문도에는 우리가 아는 황도 12궁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별을 관측하며 얻었던 데이터와 그것을 해석했던 방식, 우주를 바라보던 그들만의 철학적 세계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재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며 수많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담겨있던 고대의 지혜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남긴 거대한 건축물과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그 지식의 위대함을 짐작할 뿐 그 핵심에 다가가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잃어버린 지식과 기술들은 우리가 마주한 유적 너머에 훨씬 더 깊고 거대한 미스터리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두 모아 이집트 문명의 잃어버린 얼굴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적 탐험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모래 속에 더욱 깊이 묻힌 또 다른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나일 강의 푸른 물줄기가 사막의 황금빛 모래를 가르며 흐릅니다. 그 강가에 우뚝 솟은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위용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 문명의 찬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파라오의 황금 가면과 웅장한 신전들을 떠올리며 이집트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마치 거대한 역사라는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린 유령들처럼 시간의 먼지 속에 익힌 잃어버린 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익숙한 이집트 역사의 틀을 잠시 벗어던지고 그 거대한 문명에 감춰진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웅장한 유물을 감상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모래 바람 속에 흩어진 문명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집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지적인 탐험이 될 겁니다. 사라진 왕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잊힌 도시의 거리를 상상 속에서 거닐어보는 시간이죠. 화려한 황금 유물 너머에 존재하는 고요하지만 더욱 강렬한 이집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집트 문명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흔적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간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집트의 역사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자랑하던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로 구분되곤 하거든요. 피라미드가 건설되고 거대한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투탕카멘의 무덤이 만들어진 영광의 시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시대들 사이사이에는 마치 깊은 계곡처럼 역사의 흐름이 단절되고 혼란에 빠졌던 시기들이 존재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제1중간기, 제2중간기처럼 말이죠. 바로 이 시기야말로 잃어버린 왕국들이 태어나고 사라져간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제1중간기는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고왕국의 영광이 무너져 내린 뒤에 찾아온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강력했던 파라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이집트는 수많은 지역 세력으로 조각조각 분열되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멤피스에 있는 단 한 명의 파라오에게 충성을 바치던 지방 귀족들이 이제는 저마다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헤라클레오폴리스의 왕조와 테베의 왕조가 서로 나일강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소규모 권력자들이 각자의 영토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일된 기록 대신 파편화된 비문과 조잡하게 만들어진 지방의 유물들만이 당시의 혼란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의 왕들은 거대한 무덤을 남길 여력도 통일된 역사를 기록할 힘도 없었기에 그들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한 폭의 거대한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찢겨나간 것처럼 이 중간기는 이집트 역사의 연속성을 끊어 놓았습니다. 한때 나일강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오가던 교역선들은 멈춰 섰을 겁니다. 각 지역의 경계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하는 긴장감이 흘렀을 테고요. 사막의 유목민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나일강 삼각주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위대한 파라오의 시대에 대한 그리움만이 커져갔을 겁니다. 한 고대 문서는 이 시기를 웃는 자가 없고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다. 아이들은 늙은이처럼 말하고 나일강은 비어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공백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 전체가 겪었던 깊은 정체성의 위기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어둡고 분열된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왕조들이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힌 것은 추상적인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도시 전체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통째로 모래 속에 잠기거나 물 아래로 가라앉기도 했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라진 도시들은 잃어버린 왕국들의 존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파라오 아케나톤이 건설했던 도시 아마르나입니다. 이 도시는 한 사람의 급진적인 종교개혁과 함께 탄생했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비운의 도시였거든요. 신왕국의 파라오였던 아케나톤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다신교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오직 태양신 아톤만을 유일신으로 숭배해야 한다고 선언했죠. 이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이집트의 종교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기존 신들을 모시던 막강한 권력의 사제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아케나톤은 아예 기존의 수도였던 테베를 버리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오직 아톤신만을 위한 새로운 수도 아케타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마르나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만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불과 몇 년 만에 사막 위에 거대한 신전과 궁전, 귀족들의 저택과 노동자들의 마을이 세워지는 광경을 말입니다. 아마르나의 예술 양식 또한 기존의 이집트 예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화되고 경직된 파라오의 모습 대신 길고 독특한 얼굴형과 불룩 나온 배를 가진 인간적인 모습의 아케나톤과 그의 아름다운 왕비 네페르티티의 모습이 조각되고 그려졌습니다. 이 도시는 짧은 기간 동안 아케나톤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유토피아였던 셈이죠. 그 순간 아마르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화려했던 신전과 궁전은 해체되어 다른 건물의 자재로 쓰이거나 그대로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계획도시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완벽한 폐허, 즉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후대의 파라오들은 아케나톤을 이단의 왕으로 규정하고 그의 이름과 업적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기에 아마르나라는 도시의 존재 자체도 오랫동안 잊혀 있었습니다. 아마르나가 모래 속에 잠겼다면 물속으로 사라진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도 등장했던 항구도시 헤라클레이온과 카노푸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도시들은 나일강이 지중해와 만나는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여 고대 세계의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배들이 드나들었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던 국제적인 도시였죠. 하지만 기원전 2세기경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나일강 삼각주의 불안정한 지반 변화는 이 번영하던 도시들을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처럼 헤라클레이온과 카노푸스는 역사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전설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1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수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와 그의 팀은 마침내 잃어버린 도시들의 흔적을 발견해냈습니다. 잠수부들이 지중해의 흐릿한 물속으로 들어가자 그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파라오의 석상이 해초에 뒤덮인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신전의 기둥과 스핑크스, 수많은 금화와 보석들이 진흙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강물 속에 통째로 잠겨버렸던 잃어버린 왕국의 한 조각이 마침내 다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물속에서 인양된 거대한 석판에는 고대 이집트의 법령이 새겨져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도시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번화한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파라오, 즉 왕 그 자체가 기록에서 지워지거나 그 존재가 희미해져 잃어버린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이 유실된 경우도 있었지만 후대의 지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존재가 부정당한 일종의 정치적인 암살과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름 없는 파라오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앞서 언급했던 제1중간기나 힉소스인들이 이집트 북부를 지배했던 제2중간기 같은 혼란기에는 수많은 파라오들이 짧은 기간 동안 명멸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제14망조 시기에는 불과 15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0명이 넘는 왕들이 통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왕은 몇 년, 어떤 왕은 불과 몇 달, 심지어 며칠 만에 건져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그들의 이름은 토리노 파피루스와 같은 고대의 왕 목록에 간신히 남아있거나 작은 조각상이나 스카랍의 인장 같은 소소한 유물에서 겨우 발견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대한 피라미드나 신전을 지을 시간도 안정적인 통치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남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혼란한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이름뿐인 파라오들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텅 빈 왕좌에 잠시 앉았다가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그들의 통치는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잃어버린 파라오가 무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강력하고 성공적이었기에 후대의 왕에게 위협이 되어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파라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트셉수트가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사망하자 어린 의붓아들 투트모세 3세를 대신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섭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파라오의 모든 칭호와 권위를 취하고 남성 파라오처럼 인조 턱수염을 붙인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죠.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는 대규모 정복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전설의 땅 푼트와의 교역을 재개하여 이집트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고 카르나크 신전에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데이르 엘 바하리에 자신의 장제전을 건설하는 등 이대한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유능하고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오랫동안 그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의붓아들 투트모세 3세가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여성이 파라오가 되었던 전례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대대적인 하트셉수트 지우기 작업을 벌입니다. 신전과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과 얼굴, 여왕의 형상을 한 조각상들이 조직적으로 쪼아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파라오 목록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고 그녀의 통치 기간은 모두 남편이나 아들의 통치 기간으로 덮어 씌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트셉수트라는 위대한 여왕의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히게 됩니다. 19세기에 이르러 고고학자들이 훼손된 비문들을 해독하고 조각난 유물들을 맞추어가는 끈질긴 노력을 통해 비로소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역사 속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워지고 있신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나 기록 속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는 이집트 문명이 보유했던 눈부신 지식과 기술 중 일부가 어떻게 전수되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일 겁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던 건축 기술, 시신을 수천 년간 보존했던 미라 제작의 비밀,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일궈냈던 천문학적 지혜까지. 이 모든 것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잃어버린 지식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 기술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건축물이 노예가 아닌 숙련된 이집트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2.5톤, 무거운 것은 수십 톤에 달하는 돌들을 어떻게 채석장에서부터 운반하고 또 어떻게 수십 미터 높이까지 정밀하게 쌓아 올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길고 거대한 경사로를 이용했다는 설, 내부 나선형 통로를 이용했다는 설 등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구리와 돌 같은 비교적 무른 재료들이었는데 어떻게 단단한 화강암을 그토록 정확하게 자르고 다듬을 수 있었는지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분명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공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파피루스에 상세히 기록되어 전해지지 못하고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결과물 속에 비밀처럼 봉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라 제작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헤로도토스와 같은 고대 역사가의 기록과 미라 자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과정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뇌를 코를 통해 갈고리로 꺼내고 내장을 제거해 카노푸스 단지에 보관하며 나트론이라는 천연소금으로 시신을 70일간 건조시키는 과정 등을 알고 있죠. 하지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 사용된 방부 처리용 수지나 기름의 정확한 혼합 비율, 그리고 각 과정에서 읊었을 주문의 내용과 같은 핵심적인 비밀들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깊은 종교적 신념이 결합된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극소수의 사제들에게만 구전으로 비밀리에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집트 문명이 쇠퇴하면서 그 비법의 맥이 끊겨 버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계절의 변화와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천문학적 지식 또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시리우스 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1년을 365.251로 계산하는 대단히 정확한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과 피라미드가 특정 별이나 동지와 같은 천문학적 현상에 맞춰 정밀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이 건축에도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덴데라 신전의 천장에 새겨진 복잡한 천문도에는 우리가 아는 황도 12궁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별을 관측하며 얻었던 데이터와 그것을 해석했던 방식, 우주를 바라보던 그들만의 철학적 세계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재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며 수많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담겨있던 고대의 지혜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남긴 거대한 건축물과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그 지식의 위대함을 짐작할 뿐 그 핵심에 다가가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잃어버린 지식과 기술들은 우리가 마주한 유적 너머에 훨씬 더 깊고 거대한 미스터리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두 모아 이집트 문명의 잃어버린 얼굴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적 탐험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모래 속에 더욱 깊이 묻힌 또 다른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